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김현입니다. 오늘 웹캐스트는 약 20여 분 정도 2025년 건설업 정기평가 관련 신용도 전망 및 이와 관련한 주요 모니터링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들어 증가한 중소건설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대형건설사로의 전이 가능성 등을 짚어보고 주요 건설사들의 2025년 장기 신용등급 정기평가 관련 주요 모니터링 요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들어 이름을 들어봄직한 중소건설사들이 잇따라 회생을 신청하였고 이번에야말로 이러한 이벤트들이 대형 건설사로까지 전이되어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대형 건설사의 부실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초 50위권에서 200위권 사이 중소건설사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연일 건설업체의 폐업 소식이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2021년 이후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확대 및 미분양 증가 등 지난 몇 년간 누적된 시장의 부담 요인들을 감내하기에는 이제 건설사들의 체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25년 들어 회생을 신청한 회사들의 사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 미수금 증가 등으로 요약되는데 중소형 건설사로 갈수록 지방사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 미분양 증가가 중견 건설사들의 회생 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소식과 더불어 자주 회자되고 있는 것은 건설업체들의 폐업 증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내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에 따른 업종 재편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수는 2013년 5만 6천 개를 저점으로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말 기준 총 8만 4천 개의 건설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폐업 및 부도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 건설업 침체 시기와 비교시 절대적 규모는 적은 수준이며 전체 건설업체 수 대비 그 비중은 더욱 낮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건설사들의 부실화 전조 현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지난 수년간 건설 경기 호황 당시 확대되었던 산업 규모가 경기 부진 및 착공 규모 감소와 더불어 자연 소멸되는 영향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의 미분양 상황을 볼 때 중견건설사들의 추가적인 도산 우려를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투자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건설사들의 부도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증가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나 선제적 자금 조달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산 매각 및 계열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자구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분양 담보대출, 신종자본증권 등을 포함한 다각화된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할 때 금융권에서의 지원 여력 역시 중소건설사와는 차별화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기업평가가 유효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투자등급 건설사들의 경우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과거 대비 잉여 현금 흐름이 축소되었으나 이를 상쇄할 만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2025년 기업 회생을 신청한 8개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 적자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금성 자산이 과소한 수준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R은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 레버리지 수준이 여리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데 2025년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8개 업체들 중 2023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이 400%를 상회하는 회사는 절반인 4개사였으며 동기간 법정관리 업체들의 수익성은 1% 내외 혹은 적자를 기록하는 업체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KR이 유효 등급을 보유한 투자등급 건설사들은 대부분 200% 내외에서 부채 비율이 관리되고 있고 원가 부담 확대에 따른 수익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EBIT 매출액 3% 내외를 유지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지방에서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건설사들의 부실 가능성은 잔존하고 있으나 이 여파가 금융권 및 국가경제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대형 건설사의 부실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25년이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에서 2022년 착공 물량들의 매출이 반영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준공 시점과 맞물려서 그동안 누적된 원가 확대 및 미분양의 영향이 대손으로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익성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미분양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을 감내하며 건설업종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2025년은 등급 하방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5년 상반기 정기평가를 앞두고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키팩터들을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키팩터는 미분양 증가와 운전자본 부담입니다. 수익성 저하로 현금 창출력이 저하된 가운데 2021년 이후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지방시장을 중심으로 분양 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되었습니다. 2024년 3분기 민간주택 초기 분양률은 54.5%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은 거의 50% 내외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택 호황기 민간주택 초기 분양률이 지역을 불문하고 100%에 육박했을 때와 비교하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상당 수준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민간주택 초기 분양률은 전국 기준 80.2%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서울, 경기, 대전 등 특정 지역의 초기 분양률 개선에 기인하며 울산 초기 분양률 12.1%, 경북 초기 분양률 16.1%, 경남 초기 분양률 2.9% 등 지역 간 분양률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2월 주택 통계에서 미분양 주택수는 7만 호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의 해제 영향으로 미분양 주택수는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수도권에 국한되었고 비수도권 비중은 74.9%에 이르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4천 호로 201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며 이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80.8% 수준입니다. 각 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물량만큼이 건설사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하는 최대 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증가한 미분양으로 인해 이미 기투입된 운전자본의 회수가 기대치를 하회하게 되고 그에 반해 신규 프로젝트 착공이 줄어들면서 공사 선수금 규모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진행 프로젝트의 규모 축소로 매출이 감소하며 운전자본 부담 역시 줄어들어야 하지만 2025년에는 진행 프로젝트들의 준공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회수 기간이 장기화되고 신규 착공을 통한 현금 유입이 감소하면서 운전자본 부담은 여전히 높고 재무부담 역시 과중한 수준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실제 KR의 유효 등급을 보유한 16개사의 2024년 12월 말 공사미수금 잔액은 약 29조 원으로 2023년 말 대비 3조 원가량 증가하였고 등급군별 연체 채권 비율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건설업 신용도의 핵심 요소는 진행 및 예정 프로젝트의 분양 성과를 통한 운전자본 부담 경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물량이 공급된 만큼 이때 공급된 수도권 프로젝트들의 분양 성과 및 대금 회수가 A급 이상 건설사들의 운전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대적으로 분양 경기가 양호하다고 알려진 수도권에서도 지역별 차등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건설업종 침체 시기를 살펴봤을 때 침체의 마지막 시기라고 볼 수 있는 2013년경에는 전체 미분양에서 수도권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사업장의 미분양은 지방 사업장보다 손익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같은 규모라 할지라도 프로젝트의 비용 구성에서 택지비를 포함한 원가 부담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도권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반영해야 하는 손실 규모는 지방 사업장 대비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과 함께 2025년 2월 기준 미분양 주택에서 수도권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5%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물량의 해소 여부 및 운전자본 부담 추이 등이 A급 이상 건설사 현금 흐름과 신용도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급 이상 건설사들 중 롯데건설의 경우 2022년 12월 PF 우발 채무에 따른 단기 유동성 리스크 확대를 반영하여 A+ 안정적에서 A+ 부정적으로 등급 전망이 변경된 이후 모니터링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였습니다.
롯데건설은 본 PF 전환 및 계열 지원 등을 통해 2022년 말 5조 7천억 원 수준이었던 도급사업 PF 유발 채무를 2024년 12월 말 기준 3조 2천억 원으로 축소하고 PF 유발 채무의 상당 부분을 2024년 3월 시중은행과 공동 조성한 펀드에 편입하여 단기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건설업 전반의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후분양 사업장 및 대형 프로젝트 관련 미청구 공사, 준공 현장 관련 미수금 등으로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되며 2024년 말 순차입금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 부담이 과중한 수준입니다. 준공 프로젝트의 대금 회수를 통한 차입 부담 경감 및 수익성 수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한 후 이를 근본 정기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트리플 B급의 경우 동일 등급군 내에서 개별 업체 간 신용도 방향성이 가장 상이하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HLDNI 한라, 한신공영 등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보수적 사업 전개로 2024년에 실적이 개선된 반면 투자 부담 확대, 수익성 저하 등으로 과중한 재무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코론글로벌의 경우 도급사업 PF 유발 채무가 전액 본 PF로 전환되는 등 PF 관련 실질적 리스크는 2022년 하반기 대비 상당 부분 경감되었으나 민간주택 부문에서 정산 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2024년 연결 기준 EBIT 매출액이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서초 스포렉스 토지 및 건물을 코롱 인더스트리에 매각한 이후 차입금을 상환하며 2024년 말 기준 순차입금은 5,779억 원으로 감소하고 부채 비율 역시 356.4%로 하락하였으나 과중한 재무 부담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팩터는 유동성과 관련한 건설업종의 리스크 관리 수준 및 분양시장 현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동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차입금 상환 등과 관련하여 각 사들이 보유한 유동성 수준이 되겠습니다. 2025년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3.0%에서 2.75%로 인하하였고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이러한 금리 인하가 건설사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입 규모가 매우 큰 건설업은 이자 비용을 움직이는 금리가 매우 중요하고 분양시장에서도 금리 이슈는 매수 심리를 움직이는 주된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자 비용의 경우 기준금리보다는 금융시장이 건설업에 대해 가지는 관점 및 신뢰도가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은행권 대출은 해당 회사의 내부 신용도, 담보 제공 등을 통해 금리가 결정되며 PF 금리는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예상 분양 성과의 좌우됨에 따라 대주 단위 보는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건설업종에 대한 금융시장의 관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누적된 주택시장의 부정적 요인들로 인해 현 시점 건설업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도는 상당 수준 저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업은 특정 이슈가 발생할 경우 업종 전체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건설업이 가지는 다른 산업들과의 광범위한 연관성은 리스크 요인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홈플러스 개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는 것도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가 측면에서 기준금리가 이자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수요 사이드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2021년 호황기 이후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목격하며 높아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는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 핵심지 중심으로 유도합니다. 반면 현재 건설사들 미분양의 상당 부분은 지방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KR 유효 등급 보유 16개사 건설사들의 2024년 9월에서 2025년 2월 사이 분양 현황을 보면 미분양의 68.9%가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가 건설사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방 미분양이 해소되는 것이 핵심이지만 우측 지역별 아파트 매매량 증가율 추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23년 하반기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금융 혜택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매매량의 증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지방시장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해 볼 때 분양시장으로의 유동성 증가가 건설사 미분양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 키팩터는 해외 사업에서의 추가적인 손실 발생 여부입니다. 국내 주택시장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양호한 국내 사업 실적에 가려져 있던 해외 사업에서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은 지정 확정 요인 등에 따른 공정 지원 가능성,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가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원자재나 인력 수급 등의 요인들을 제어하기 힘든 여건 등으로 인해 국내 사업 대비 본원적인 사업 리스크와 원가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공정이 지연되었던 프로젝트들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비용 정산이 난항을 겪게 되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의 2024년 대규모 적자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초 현대건설과 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 발리파판 프로젝트 관련 공정 점검 결과 투입 원가 상승,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분 1조 원가량을 2024년 4분기에 일시에 반영하며 양사 공의 대규모 영업 손실을 반영하였고 그 영향으로 KR은 2025년 1월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 신용 등급 전망을 AA- 안정적에서 AA-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력 사업인 주택건축 부문의 원가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인플레이션 등으로 해외 프로젝트 원가율이 상승하며 전사적으로 수익 구조가 저하된 상황이고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들과 관련하여 준공 예정 시점 대비 공정률이 미진한 경우 발주처와의 공기 현장 협의 여부 및 추가 원가 반영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해외 매출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대우건설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전 시기에 착공한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준공에 이르고 있으나 싱가포르 도시철도 등 원가율이 높은 가운데 공정률이 50%를 하회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추가 손실 반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4년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채산성이 양호하다고 알려진 이라크 침매터널 프로젝트에서도 튀르키예 강진에 따른 인력 수급 난항으로 구조물 공정이 지연되며 원가율이 상승하는 등 원가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010년대 빅베스를 경험한 이후 해외 사업을 전개하는 건설사들은 보수적인 원가율을 산정하여 입찰에 참여한다고 강조해 왔으나 공사 과정에서의 돌발 변수들에 따른 원가율 상승은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 공히 제어하기 어렵고 기술적 역량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가치 EPC 사업이나 피드 기본 설계 등에 있어 여전히 글로벌 탑티어 건설사들 대비 열의에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를 정확한 공기와 시공 능력, 가격 경쟁력 등으로 보완해야 하는 우리나라 건설사들로서는 공정 중 발생하는 비용 증가를 즉각적으로 보전받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 키팩터는 신사업 전개 이후 수익화및 재무부담 경감 수준입니다. 2021년은 주택경기 호황기이기도 했지만 건설사 신사업 확대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와 기존 사업군의 수익 창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사들은 주택 호황기에 들어온 현금을 바탕으로 M&A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건설사들은 기존 에너지 플랜트 사업 등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하여 투자를 확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국내 최대 환경 플랫폼 기업이었던 EMC 홀딩스를 인수하였고 IS동선은 코롱에너지, 코엔텍 등 환경사업 부문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BS한양 역시 태양광 바이오매스 사업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대부분 대규모 차입 부담을 수반하는 데 반해 신사업들의 실적이 기존 건설사들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실적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기에는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투자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은 정책 규제, 국제 에너지 가격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안정적 수익원으로 자리 잡기까지 감내해야 하는 변동성이 높습니다.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재무부담 확대에 대하여 장기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해 왔으며 4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사업의 수익화 여부 및
각 건설사의 재무구조 개선 여부를 신용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KR은 2025년 4월 15일 BS한양의 등급 전망을 BBB 플러스 안정적에서 BBB 플러스 부정적으로 변경하였는데, 미래 사업으로서 에너지 사업 확대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는 인정되나 늘어난 차입 부담 대비 신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지연되고 있고, 이에 BS한양 신용도의 중요한 요인이었던 양호한 재무 안정성이 과거 대비 저하된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사업과 관련하여 SK에코플랜트 역시 확대된 차입 부담을 장기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다수의 환경에너지 업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총 차입금이 2019년 말 약 1조 원에서 2024년 말 6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1조 원 규모의 RCPS와 CPS를 발행하고 종속회사 유상증자, 우선주 매각 등을 통해 레버리지 지표를 개선하였으나 차입 부담이 여전히 과중한 수준입니다. 이에 SK에코플랜트는 그룹 차원에서 리뉴어스를 중심으로 한 환경사업의 매각과 신재생 에너지의 한 축이었던 SK오션플랜트의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채선성이 우수한 계열 내 회사들과의 합병을 통해 커버리지 지표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개선까지 소요되는 시일 등을 감안시 단기간 내 SK에코플랜트의 차입 부담이 등급에 부합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근본 상반기 정기평가에서의 신용도 키팩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원가 상승, 분양경기 침체, 대내외적 거시 환경의 저하까지 건설업을 둘러싼 환경들은 업황 개선의 시점을 당초 예상 대비 매우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누적된 부정적 이벤트들의 영향이 2023년부터 건설사 재무제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용도 하방 압력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은 건설 산업에서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과 신용도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는 결국 자기충족적 예언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업종 내 하이라키의 재정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상기 키팩터들을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상반기 건설업체 정기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